오늘 강의는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손해배상금을 받는 행위. 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내가 신체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입고 예를 들어서 다리에 골절이 났다라고 보죠. 자, 설관절에 골절이 났다고 봅시다. 설관절에 골절. 설계골, 설관절을 구성하는 한 뼈 중에 설계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다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간판 탈출도 상관이 없고요. 두개골 안에 피가 출혈되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뇌출혈을 당해서 정신적 손상을 입었다고 가정하죠. 자,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 우리가 아마 피해자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이런 용어들이 뭐냐면 신체적 손상을 입었는데 이것을 금전적으로 손해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것을 손해사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손해사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다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서 나 이마침 다쳤으니 보험사가 저한테 정당한 금액을 주실 것을 바랍니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보험사는 그들의 기준에 산정한 금액을 제시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법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을 통해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판결금을 받아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소송 전에 합의를 통해서, 소송 전 합의라고 합니다. 소송 전 합의를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을 받는 부분에 준비, 즉 말해서 보험사는 이것밖에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피해자분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거고, 이럴 때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을,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피해자 스스로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합의금을 받기 위한 손해액 입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가정들을 일반인들은 유튜브에 보면 막 비난하고 이러는데, 보험금을 많이 나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 등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법원 또한 판결에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고려해서 가동연한도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분들의 이야기에 그 보험료가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보험금이, 엄청난 터무니없는 보험금들이 지출이 된다라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이 무보험 상태, 보험을 많이 안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높아서 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으면 사회 약자청에서는 무보험 상태, 보험을 들지 않고 운전을 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하게 나의 손해를 보상받아야 되는 것이고, 보험사는 그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불해야 되며, 만약에 보험료가 일부금이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면 그것은 사회적 합의로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험사는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재정의 상태를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제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큼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되고 나면 지식의 차이 때문에라도 보험사와 이 합의 조정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모든 부분이 난간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런 부분에 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비난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병원에 수술 떡 하더니만 대학병원에서는 걷지도 못하는 자를 2주 만에 나가라고 그럽니다. 대학병원은 수술하는 곳이지 입원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 그럼 다친 다리를 질질질질 끌고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정형외과든 조그만 정형외과든 또 그쪽으로 갑니다.
가면 뭐 진단 뭐 8주 나왔으면 뭐 2주 수술한 병원에 있다가 내려가서 정형외과 뭐 1차 병원으로 바로 가는 거죠. 3차 병원에서 바로 1차 병원으로 가는 거죠. 정형외과 가가지고 뭐 잘 치료하고 보존 치료 다 했다 칩시다. 그런 때도 목발을 짚어야 되고 통은 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뭐 또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병원 집으로 또 갔어. 막 목발 짚고 가족의 부축 받아가면서 통원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통원 한번 하면 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8,000원만 인정합니다. 법원에서도. 통원비죠. 너무나 가혹하다는 거죠, 사실은. 자,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치료를 좀 잘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휴장에는 6개월 후에 6개월이 경과 시점에 인정을 하니까 정신과는 뭐 1년, 2년씩 소요되지만 뭐 골절 환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면 인정되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수술한 의사 선생님 찾아갑니다.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고 뭐 2차급 병원도 마찬가지고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휴장애가 남았는데 휴장애 끊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뭐 입장이 이렇습니다. 나는 휴장애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어요. 휴장애 평가법도 몰라요. 저는 끊지 않아요. 다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이분은 여기 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다리의 골절, 설계골의 골절입니다. 관절면의 골절이에요. 이걸로 8주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장애가 남지 않을까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간은 제한될 수 있어도 장애는 남습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한 의사 선생님은 내가 수술 잘했는데 무슨 장애가 남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장애를 안 끊어주니까 끊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끊어준다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허탈한 웃음을 짓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1차 병원 정형외과 의원으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 바카스도 들고 갔다고 칩시다. 뭐 그날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하고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휴장애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평가해 주세요. 교수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술 안 했는데, 정형외과 원장이죠. 내가 수술 안 했는데 왜 장애를 평가해 드려요? 저는 이 병원 운영하면서 한 번도 휴장애를 끊어준 적이 없습니다. 장애의 기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금, 합의금의 가장 큰 항목이 위자료하고 상실수익액인데, 뭐 휴업손해는 어차피 이번에 했으니까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런데 가장 큰 항목인 휴장애에 대한 평가, 뭐 예를 들어서 상실수익액 계산에 대한 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금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다 하면 그 중에 한 1,500만 원 넘게 금액이 뭐 비율적으로 보면 상실수익액, 휴장애에 관련된 금액입니다. 더불어서 휴장애와 매칭되는 게 뭐냐면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휴장애 기준에 근거해서 위자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 위자료 금액이 법원의 기준이면 뭐 1억이니까요. 뭐 보험사의 기준은 뭐 7천, 뭐 부상이면 뭐 8천 이렇게 잡는데 법원의 기준은 1억입니다. 거기에 장애율을 따지고 기간을 따져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가 치료한 주치의들이 휴장애를 평가 안 해주고 휴장애 진단서를 안 끊어줍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사실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휴장애를 끊기 위해서 A병원, B병원, C병원을 다녀서 휴장애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 이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발 좀 휴장애 좀 평가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다치고 아무것도 못 받고 지금까지 밖에서 노동자로서 가족을 먹여 살린 가장이 이게 무릎이 깨진 거거든요. 무릎이 깨져가지고 앞으로 직업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노동력이 한 20%가 한 5년 정도, 뭐 14%가 5년 정도 이렇게 상실되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휴장애 진단서 한번 받아보려고 A병원, B병원, C병원 다니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뭐 천만여행으로 휴장애 진단서를 끊었어요. 발급받았어요. 뭐 어떻든 발급받았다고 가정하자고요. 그 어려운 일을 피해자가 정말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휴장애 진단서하고
지금까지 의무기록지, CD, 진단서, 뭐 필요한 서류들을 다 교통사고 사실을 다 모아서 어렵게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산출도 했다고 칩시다. 공부까지 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하는 행위를 또 누군가가 비난합니다. 저게 돈 많이 받아물라고 공부하는구나. 또 비난을 해요. 자, 절대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고, 해석, 뭐 인터넷 뒤지면서 뭐 휴업 손해란 어떻게 계산하고, 장애는 어떻게 계산하고,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하고, 며칠을 고민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보험사에 보냅니다. 보험사가 아이고 우리 피해자님 많이 고생하셨네요. 공제조합에서 아이고 우리 피해자님 많이 고생하셨네요 라고 하면서 3천만 원 청구했는데 입증했으니까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고 하는 공제조합과 보험사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험사는. 자, 이제 보험사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먼저 피해자가 주치의한테 휴장애를 끊었습니다. 1시 5년, 좋아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1시 5년, 영구장애도 아닙니다. 1시, 그냥 5년 했습니다. 5년, 장애율 15% 했습니다. 맥번의 장애표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자,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한 달에 그냥 300을 벌고 있는데, 앞으로 1시 5년 동안만 내 노동 능력이 15% 떨어집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1시 5년 동안 내가 못 버는 15%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계산법은 먼저 받는 거기 때문에 호프만 계수로 개월수를 빼버립니다. 12개월에 5년을 곱하면 개월수가 나오는데 그 개월수도 줄여버립니다. 호프만 계수 아마 53일 겁니다. H계수 53. H계수 53일 거예요. 53점 땡땡땡땡입니다. 소점 이하는 이야기 안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부족한 300만 원의 15%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휴장애를 끊었다고 칩시다. 보험사에 집어넣으면 보험사는, 공제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보험사에는 주기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자문을, 의학적 자문, 이런 장애에 대한 자문을 평가를 해주는 병원에 3차 병원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또는 2차급 병원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이런 휴장애를 끊어서 넣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인정도 안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제조합, 보험사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영상으로 이거조차 안 하면 아예 안 하겠죠. 장애평가 아예 안 하겠죠. 이거라도 넣으니까 이걸 들고 자문의한테, 보험사의 자문의에게 자문을 합니다. 자문료를 주면서 통상 3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를 주고 자문을 합니다. 건당. 그래서 자문서를 받습니다. 자문서를 받아서 피해자한테 손해산출금이라고 하면서 자문서를 탁 붙여서 주는데, 지금까지 경험칙상으로 보면 통상의 경험칙입니다. 보험사든 보험사, 공제조합은 더 심합니다. 하여튼 보험사만 이야기할게요. 보험사가 보내온 자료, 지금까지의 모든 자문 자료를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1시 2년. 이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1시 2년의 장애율은 10%. 자, 사고 기여도는 한 80%. 80%. 자, 지금까지 받아본 것 중에서는 휴장애를 피해자가 집어넣지 않으면 장애 없음으로 소개는 하겠지만, 그래도 1시 2년에 10%, 사고 기여도 80%. 이래버리면 그냥 장애 금액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이러고 나서 손해 산출 내역서라고 보냅니다. 이게 최종입니다라고 하고, 모든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라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쟁점이 뭐가 있냐? 가실이 있죠. 가실이 있죠. 횡단보도 아닌 일반 도로를 A라는 사람이 중앙차선 하나 있는데 건너갔다. 법원에서는 통상적 가실 비율 20% 잡는데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40% 잡고 들어옵니다. 이 40%를 가지고 쟁점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20%가 40%로 바뀌었어요. 가실 40%는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병원비에서 40% 떨어버리고 보상금에서 받아야 될 돈에 40%를 떨어버리면 실제로 남는 받을 돈이 없어요. 그게 얼마 안 돼요.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보험사는 이렇게 해버리면 3천만 원 주장했던 게 1,000만 원으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1,000만 원으로 확 금액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걸로 합의 볼래요? 이게 우리의 최종 금액입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피해자가 이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미
자, 보세요. 가실에 대해서 법리 해석해서 들어온 거고, 자, 피해자가 제출한 휴장의 진단서와 이거 의사가 끊어준 거예요. 자, 이것도 자문도 누가 했냐? 보험사가 자문위가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아니라 그냥 부딪힌 거란 말이죠. 이럴 때 과연 이것을 반박해서 그들의 주장을,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주장을 상쇄시킬 수 있냐 이거죠. 있냐 이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거의 2단계가 되면 합의의 막바지인데,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 보험사가 한 발도 안 물렀으면 그냥 1,000만 원 받든지, 아니면 또 1년 기다리고 있든지 2년 기다리고 있든지 소송 가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제 자기들의 입장 다 제출했고 산출 내역서 다 뽑았으니 더 이상 못 주겠다고 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 스톱입니다. 합의 안 이루어집니다. 합의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의 합치가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합의 조정은, 소송 전의 합의는 A와 B의 합치가 있어야만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합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끝난 거예요. 합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부터 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3년 지나버렸어요. 사람은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치유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노리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송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사는 거기다가 더 막강한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휴장애를 주C한테 안 끊고 B, C, D한테 가서 휴장애 끊었다고 좀 잘 그런 휴장애를 좀 이렇게 끊어주면서 자문료를 받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편에서 휴장애를 좀 평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의사를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보험사가. 자, 이런 소송이죠. 보험사가 또는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의사는 전문직이고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소송 걸어버리면 한 2년, 그리고 나서 1심에서 100% 지고 2심에서 100% 지고 대법원 가서 100% 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칙상으로 이긴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누군가가 벌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로서는 의사를 상대로 해서 휴장에 관련해서 평가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서 이긴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다 질 걸 알면서 소송을 왜 하느냐? 괴롭히는 거죠, 이거. 자, 출석해라, 서류 제출해라, 병원에 소송되어 있는 의사한테 병원 원장 이름으로 서류를 꺼내달라, 온갖 서류들이 법원을 통해서 들어오게끔 해서 이 여사가 잠을 못 자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소송이 들어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휴장에 끊을 데가 없어서 어떻게 이것도 하나 청구 못하는 정말 많이 다친 피해자분들이 정말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평가 좀 해주세요 해서 평가해줬더니 이 여사를 갖다가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이 여사는 앞으로 휴장에 끊어줄 수 있겠어요? 못 끊어주겠어요? 어쨌든 제가 있든 없든 간에 소송장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법원으로 오면 동료 교수나 병원 관계자나 병원장이나 이 여사를 어떻든 간에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여사들을 아예 휴장에 출발부터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일단 무슨 건수가 있으면 보험 사기로 걸어버립니다. 보험 사기로 조사팀 들어옵니다. 그 보험 사기 조사팀은 보험사의 공제조합의 보험 사기 조사팀은 경찰 출신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혹독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쁜 짓, 예를 들어서 내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내 몸을 누가 치지도 않는데 내 몸을 흙 갖다 대서 부딪혔거나 하면 그건 보험 사기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죠.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상적으로 다쳤고 내가 휴장에 받았고, 자, 주치의가 안 끊어줘서 자문의사한테 나를 자문해준 의사한테 휴장일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건수 잡아서 요걸 건수 잡아가지고 보험 사기로 그런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법원은 이것을 보험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견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죠. 사기인자는 보험 사기로 걸려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정상적으로 다치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가혹하다. 거대 기업이 정말 걷지도 못할 것 같은 계란 같은 피해자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자, 교통사고로 갑자기 내 몸을 다친 피해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힘내시라는 말과 내가 다친 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법위에 잠자는 권리는 절대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권리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받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면 법률 전문가를 찾았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겠죠. 왜? 특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신체 감정이라든지 가실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게 맞고, 이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교통사고가 나면 정확한 법률 행위로서 보험사에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법률상 최대 손해액이에요. 아무리 피해자가 발광을 해도 사실은 법률상 최대 배상액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발광을 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많은 보상금,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많은 보상금, 최대의 보상금, 합의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테두리는 결국은 법률상 최대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가서 최대의 손해배상금이라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쟁점을 다 이긴, 그래서 성소한 소송의 판결 금액을 우리는 최대의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데, 청구한 금액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합의 조정 시에 서로의 주장들이 상충해서 조정을 해서 받는다는 것은 최대의 손해배상금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가 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정당한 행위고, 아무쪼록 우리 피해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공부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상담하고 맡기는 것도,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도 얻고, 또 본인이 직접 공부도 하고 해서 피해를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 내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